작은 서점.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요, 조예은 작가님입니다. 오버랩 나이프와 시프트의 공모전 수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조예은 작가님은요, 섬뜩하면서도 경쾌한 호러소설, 그리고 다양한 장르 문학으로 조예은 월드라는 수식어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겠죠? 이상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앞으로 더 이상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조예은 작가님, 어서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수줍게 인사하시는데 제 방에 놀러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어떠세요? 제가 방송국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녹음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색다르고요. 너무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정말 천 작가님의 집에 놀러 간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처음 할 때 진짜 떨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작가님들랑 제가 수다를 떠는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도 편안하게 제 방에 수다를 떨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만남을 주목하고 계신 작은 서점의 애청자들이 계세요. 다독이라고 하는데요. 다독이 분들께도 한번 인사드려주세요. 다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다독이란 이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읽는 다독 가도 되고 다독여주다 때 그것도 네네. 되잖아요. 저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예은 작가님과 저의 인연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장르문학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장르 소설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시프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작가님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마다 첫 작품이었죠, 시프트가.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초기작은 부끄럽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예은 작가님이 그거를 이렇게 아니다, 그 없는 소설 취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많은 독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시프트를 찬양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올해 시프트가 원래 2015년, 6년쯤에 출간이 됐다가 5년이 지나서 제가 사실 절판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말했었잖아요. 절판하려고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해외 출간이랑 이런저런 계약이 겹쳐가지고 절판 말고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을 하자고 작년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저의 부끄러운 첫 작품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정을 좀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수정을 해서 그게 올해 3월에 다시 개정판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 개정판을 위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천 작가님이 그 작품을 좋아해 준다는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천설란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다. 맞아요. 그거를 무수하게 떠올리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제 첫 작품을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첫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뭐랄까 나의 가장 취향? 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좀 더 그 권수가 더해갈수록 스킬이 는다거나 아니면 내 취향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첫 작품이라는 게 꼭 나의 대표작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작은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이라면 그 처음은 읽을 때 이 작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바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프트 너무 귀하고요. 앞으로 영원히 절판은 없습니다. 제가 꺼낼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의 방 문을 여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는 내 책장 1열이라고 불러요. 지금 조예은 작가님의 책장,
그 제일 앞에 있는 책 혹은 요즘 가장 손길이 자주 가는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최근에 완전 따끈따끈한 신간 SF 소설인데요. 허블에서 출간된 이 완벽한 날이라는 오, 네. 번역서예요. 아이라 레빈이라는 작가가 쓴 SF 소설인데 이거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사서 읽었던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보내줘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럴 때 심장이 뛰지 않나요? 아, 너무 재밌고 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저는 제일 그 소설 쓸 때 동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런 소설을 만나가지고 요새 늘 작업할 때마다 앞에 두기도 하고 이제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은 네. 요즘 한참 집필 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글이 막히거나 안 나갈 때 책을 읽어보세요. 다른 책들을? 네, 전 읽어요. 소설책을 읽어요? 아, 소설 읽을 때도 있고 비문학 그냥 읽을 때도 그쵸?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가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활자의 에너지를 좀 충전을 시켜야 다시 써지더라고요, 저는. 저도 쓰다가 막히면 네. 그냥 안 써진다 수준이 아니라 문장이 뭐지? 이 느낌까지 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냥 백지에 커서만 깜빡이고. 그래서 그때는 타인이 쓴 정갈한 문장을 한 번씩 이제 읽어야 아 맞아 이 문장 이런 거였지 하고 이제 맞아요. 써지는데 저는 소설책은 못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조금 영향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오히려 그런 자연 계열의 책이나 아. 완전 과학 서적을 좀 읽을 때 좀 설레면서 읽는데 와, 너무 신기해요. 저도 진짜 비슷한데 저는 최근에 이제 장편 소설을 쓰는데 이제 어떤 장면에서 막히면 진짜 문장이 뭐지? 소설이 뭐지? 약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소설이란 게 도대체 뭐고 나는 이걸 왜 쓰고 있지? 약간 이런 상황에서 딱 이 완벽한 날이라는 SF 작품을 읽었는데 아, 이게 소설이구나. 오. 네, 이게 소설이고 소설을 쓴다면 이런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아, 그런 라는, 거 너무 네. 좋지. 네. 맞아요. 그런 약간 계시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저한테 그런 책인데 그게 요새 저의 일렬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오늘 일단 바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 추천드려요. 그거 띠지에 막 엄청 추천사가 장강명 작가님이 네. 엄청난 추천사를 써줬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썼을 때? 1984랑 동물농장보다 이 시대에 읽어야 할 고전이라고 엄청 극찬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약간 추천사가 너무 화려하면은 약간 정말? 약간 이렇게 네네네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기 전에는 장강명 작가님? 아니기만 해봐. 약간 이러면서. 이 작가님 추천사 항상 멋있게 쓰는데 네, 이러면서. 너무 멋있게 썼는데 이거 그만큼 재미없기만 해봐 하고 읽었는데 진짜 재밌고 네. 너무 그 추천사에 딱 들어맞는 그런 요즘 시대에 걸맞는 SF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뭔가 한참 막 떠들썩한 책이나 인기 있는 책들에 대한 그 어떤 약간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펼쳤는데 막상 너무 재밌을 때. 맞아요. 그럴 때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최근에 그 청해 작가님 주하연이었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아직 그래요? 저는 이게 오컬트나 어떤 무속에 대한 얘기라고 하시길래 이게 그렇게 뭐 재밌나 하고 펼쳤다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진짜요? 그 정도로 재밌어서 한번 그거 읽고 전 또 소설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소설이 맞나? 이러면서. 네, 그러면 저희 예은 작가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뭐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고 대표작이 되는 소설들도 그렇고 좀 장르가 호러에 가깝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좀 스스로를 어떤 장르 작가예요라고 딱 특정된 장르로 말하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저는 사실 뻔뻔하게 SF라고 하긴 하거든요. 모든 책이 다 SF인 것도 아니고 가끔 어떤 책은 SF라는 카테고리로 나오지만 애매한 책들도 있고 작가님은 호러 작가이신가요?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저도 작가님이랑 정말 비슷해요. 이렇게 뭔가 장르 작가로는 저를 칭할 수
게 거리낌이 없는데 호러 작가? 저는 호러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호러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호러라는 장르의 사람들이 어쨌든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쓴 소설이 엄청 그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중점으로 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쓴 소설은 좀 공포나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는 소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뭔가 클래식한 호러 작가냐 하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저도 뻔뻔하게 호러 작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호러라는 장르는 네.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호러라는 장르를 좀 넓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SF도 또 마찬가지의 결이 있죠. 네. 네, SF도 이제 그 과학적인 요소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의 범위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일종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 네. 장르에 그 요소로 이제 인간사와 감정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호러라는 장르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그냥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호러적인 요소들, 오컬트나 호러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요소들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저는 호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호러 장르가 진짜 어렵고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중에 하나는 SF나 판타지는 사실 좀 어떤 장치들이 세잖아요. 네. SF는 배경이 미래다. 네. 혹은 뭐 과학적인 뭔가를 활용했다고. 판타지는 정말로 그냥 현실에 없는 것들이 나오면 판타지가 네.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SF 호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판타지 호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호러는 좀 더 메인의 어떤 그 음식으로 치자면 메인 재료가 뭐 생선이냐 닭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베이스가 약간 마라탕이냐 맞아요. 아니면은 홍탕이 맞아요. 백탕이냐 소스 홍탕이냐 약간 같은 이런 느낌. 느낌으로 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영화나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는 호러 공포를 달고 있으면 명확하게 귀신이 나오거나 그런 어떤 장면적인 연출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공포다, 호러다라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소설에는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이 감정인 것과 연출과 장면을 보여준다는 건 느낌이 정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은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베이스의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로 소설로서 어떤 귀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셨던 감정, 특히 저는 호러의 정말 근간은 두려움과 공포인데 플러스로 슬픔이라고 맞아. 네. 생각하거든요. 완전 동의해요. 그걸 네. 진짜 잘 건드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너무 동의하는 게 호러라는 장르는 어쨌든 모든 장르 중에서 죽음하고 가장 가까운 장르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란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슬픔하고도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이제 공포, 두려움, 슬픔, 불안 이런 감정들이 그 장르의 네네.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러라는 장르가 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호러고 뭔가 무서운 집이 나온다고 해서 호러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는다고 해서 호러라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바로 직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어떤 씨앗으로 시작해서 그 씨앗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이야기가 뻗어나가면 저는 그게 호러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만의 네. 해석이지만 저는 판타지는 그 근간에는 정말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현실에서 겪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네. 때 혹은 아예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가서 무언가 펼쳐지는 모험을 할 때에는 필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함께 떠나는 재미를 느껴야 네. 하고 SF는 어떤 장치들 앞에 뭐 두려움이 있건 낯섦이 있건 뭐든 결국에 끝의 지점에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장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호러라는 장르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공포를 느끼고 내가 진짜 중간에 무섭고 화들짝 네. 놀래도 결국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슬픔으로 네. 작용될 때 네.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보다 그 더 깊은 내면에 있는 네. 슬픔일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나 작품이 갖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명확할 때 아,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영화나 소설을 봤을 때 그게 호러 장르일 때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느끼세요? 저는 캐릭터한테 납득이 갈 때, 그러니까 이 귀신? 귀신일 때도 네. 있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일 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클 플래너건의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호러 외길을 걷는 드라마 감독이거든요. 이제 힐하우스의 저택, 어둠 속의 미사, 블라이 저택의 유령, 최근에는 어셔가의 몰락이라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요즘식으로 각색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제가 그 감독의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불편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장르에는 당연히 불안에 사로잡힌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제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각자의 어떤 사정으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장르인데 이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당연히 이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장르적 특성상 안 좋은 방향으로 그 행동이 나아가기도 하는데 네, 그 모든 서사의 끝에 그 인물의 선택에 내가 이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작품을 볼 때 인물의 결말에 내가 그 인물을 사랑하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인물이다가도 결말에 가서는 내가 그의 서사와 그의 선택과 뭔가 이런 것들에 납득을 하게 되면 전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했는데 사람들한테 저는 호러 공포 잘 못 봐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매니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말한 영화를 제가 다 본 거예요. 아, 저 그거 봤죠. 이러면서 그것도 봤어요. 이러면서 좋은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그쵸? 모두의 마음에 닿잖아요. 근데 그때 공통점들이 저는 끝나고 울었어요. 아, 진짜요? 특히 제가 네.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 끝나고 너무 많이 울었던 영화가 장산범이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보셨어요? 네. 물론 그 영화가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좀 개봉한 지 수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공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나 호러 장르는 진짜로 그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사실은 되게 그리움에 가깝고 그런 죽음을 넘어서까지 닿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저는 그게 진짜 와닿았거든요. 맞아요. 그 서양 쪽 공포 오컬트물의 특징이 그 악마들이 항상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엄청 사랑했는데 죽은 사람의 맞아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인시디어스 시리즈 아세요? 인시디어스는 가족 영화예요. 맞아요. 아니라.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특히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계속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편의 따뜻한 가족 영화가 맞다. 맞아요. 그러면 예은 작가님 봤을 때 이게 진짜 무서웠던 영화 있으신가요? 진짜 무서웠던 거요? 저는 이제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좋은 호러 작품이라고 느낀 거하고는 별개로 진짜 무서운 작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제가 그 인물과 서사를 이해하고 납득하게 될 때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는데 호러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가 전혀 그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참극의 한복판에 내던져졌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호러 작가이고 호러를 쓰지만 진짜 너무 무서운 작품을 보면은 좀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못잖아요, 작가님도?
잠은 잘 자요. 아, 그래요? 그럼 무서워하는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웠던 작품은 2개가 있는데 너무 궁금하다. 네. 네. 하나는 이거 너무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거예요. 마터스 천국의 눈이었나 뭔가 네네네. 그 프랑스 호러 영화거든요. 이게 장면도 무서운데 이거 뭔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네, 없어요. 너무 궁금하다. 네. 장면도 무서운데 그 결말에 이르러서도 또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고 끝나버려요, 이야기가. 네. 그때 되게 공허하고 외로우면서 네.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이 어떤 거대한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너무 기분을 궁금하다. 느끼게 하는 네. 또 하나는요? 트라우마를 주는 영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공포 장르는 아니고 실제 다큐예요. 네. 다큐에 다큐가 너무 무서워요. 네, 다큐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현실에 너무 무서운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네. 그 정치적인 참극이 벌어졌었던 다른 어떤 나라에서 고문관으로 네. 살아남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네. 그 사람의 일상을 담고 인터뷰한 네. 다큐이거든요. 네. 그 다큐를 찍는 이 감독이 후반부에 넘어서서 그 고문관으로 활동한 사람한테 이제 막 대화를 해요. 약간 어떤 라포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그럴수록 이제 그 고문관은 되게 자기가 했었던 잔혹한 일들을 웃으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 사람이 아이고. 먹었었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큐가 진행되다가 후반에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당신이 직접 보여줘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정을 짓고 행동을 했는지 당신이 연기해 보는 거예요 라고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문관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이거나 고문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그 역할에 이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구토를 해요. 네. 그러고 소름 돋았어요, 그쵸? 저 지금. 네. 그렇게 다큐가 진행되고 이제 근데 그거를 볼 때 정말 우리가 허구에서 무수한 공포나 혐오나 이런 두려운 감정들을 납득되지 않는 두려운 감정들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현실의 일들은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어떠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되게 미제 사건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그 예은 작가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포는 결국에 그 인물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네. 특히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니까 그리고 인간이 지어낸 거고 이거를 쓰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정말로 이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 인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잖아요. 네. 허구이니까 네. 무엇보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개도님이 어느 영상에서 귀신 이야기가 무섭거나 귀신이 무서울 때는 귀신이 그 지평좌표계를 설정해서 어떻게 이 중력을 이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호러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허구다라는 공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TV를 끄거나 책을 덮으면 무섭지 않은 게 되는데 현실은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외면해도 존재함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게 진짜 엄청난 공포죠. 맞아요. 그 다큐가 딱 그런 공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정말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호러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쓰는 이유가 제 안에 제일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쓰는 건데 현실의 공포는 그 모든 노력이 무용해지는 공포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난 공포가 훨씬 많은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요즘에 호러가 흥하지 않을까? 왜 여름인데도 이렇게 호러 영화들이 부진할까를 생각하면은 현실이 현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그냥 아름아름 혹은 공연 방송으로 어떤 사건들만 잘 전달이 됐다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너무 그런 거름망 없이 받게 되는 자극적인 뉴스와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호러 영화를 진짜 굳이 보지 않아도 맞아요. 어떤 그 감정들이 좀 충족되지 않나. 맞아요. 무서운 거를 찾아보려면은 그 깜짝깜짝 놀라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냥 현실의 맞아요. 다큐를 찾아보는 게 훨씬 무서운 시대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뭔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도 답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호러에는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무섭다라고 느끼면 너무나 사람이겠죠? 아, 당연히 사람이죠. 그 이거를 창작할 때 접근하는 마음의 어떤 다름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귀신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귀신도 사람이죠. 결국에 사람이었던 것이었으니까. 네. 근데 어떤 면으로 귀신의 얘기는 그 귀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혹은 성불을 하고 약간 이렇게 끝난다면 사람의 호러는 끝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완벽한 호러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방금 그 다큐처럼. 정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설에서 귀신을 등장시킬 때 제 소설 안에서 귀신이 무서웠던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한테 귀신은 제가 물론 그 존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약간 오히려 조금 애잔한 존재에 가깝다고 네. 해야 되나? 이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무언가 어떤 성불하지 못한 어떤 짙은 감정을 가지고 이미 종료된 삶인데 그럼에도 또 엄청나게 응어리 지은 무언가가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붙박힌 존재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존재는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 존재가 막 네. 그러니까 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언가 할 수는 없고 과거에 그냥 갇혀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끝난 과거에. 근데 그게 현실로 좀 들어오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만약에 저는 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살짝 그 귀신을 봐요. 친구 이제 뭐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법 그 친구가 했던 얘기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고 우와.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아파서 그 친구가 갔더니 거기에 남자 귀신이 있더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막 풀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와.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뭐 약이다라는 있다고 마음으로. 했나요? 네. 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든 나는 그냥 내가 버티겠다. 이런 마음인데 약간 이렇게 성큼 나에게 어떤 실체처럼 다가오면 작가님도 무섭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닿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이 한번 겪어보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러면은 제가 같기도. 좀 더 뭔가 오컬트라는 장르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역시 남달라. 그럼 저는 또 그 호러는 그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판타지나 SF와는 다르게 현실에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우리가 유명한 어떤 호러 장르 중에 몇 가지, 특히 웹툰에서 옥수역 이런 것만 봐도 익숙했던 장소들을 한순간에 낯설고 무서운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을 무대로 하다 보니까. 그럼 작가님은 되게 평범한 일상을 무섭게 바라보는 어떤 자신만의 관찰법이나 혹은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공간이 상상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하철역이나 학교 같은 상상하기 편한 공간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몰입이 그쵸. 쉬우니까. 생각을 네.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맞아요. 그냥 몰입이 쉽고 바로 떠올려도 되니까. 그리고 약간 그거 편리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 불편한 감정을 좀 극대화 시켰을 때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때 엄청나게 불편한 감정은 공포하고도 다 있잖아요. 그쵸. 네. 첫 그래서- 강연 이럴 때. 네, 맞아요. 지금도 약간 엄청 불편하고 막 이런데. 오늘 이 장소도 공포의 무대가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출간한 치즈 이야기에 네. 보증금 돌려받기라는 음.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에서 의 배경이 이제 그냥 원룸이에요. 서울이나 이제 도시에서 청년 세대가 많이 자취를 하는 그런 익숙한 공간이고, 근데 그 공간의 특징이 해가 들지 않아요. 너무 네. 건물이 네. 맞은편에 건물이 가깝게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겪었었거든요.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어떤 집이 제가 해가 지고 나서 집을 보러 가서 알아채지 못했는데 해가 안 드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이랑 밤이 똑같은 집인데 아이고. 그게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네. 아침에 해가 들지 않는다는 게 사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들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네네. 하게 하더라고요. 자연광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 그 불편함과 환경적인 요인이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 감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든 소설이거든요.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좀 낯설게 만들어서 소설에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살진 않았는데 건물 이름이 양지 빌딩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음지였거든요. 그런 식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참 살아봐야 네. 그 뭐랄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자연광과 바람, 그 맞아요. 자연 바람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거였는데 그러면 혹시 뭐 우리가 이런 장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제일 궁금한 건요. 저는 최근에 이제 확실히 SF 독자층, 장르 독자층이 한국에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SF뿐만 아니라.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이은 작가님도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 여성 작가로서 진짜 이제 나오는 책들도 장르 불문하고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으시는데 근데 본인은 호러 작가라고 딱 말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호러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리고 그런 독자층이 넓어졌다는 걸 많이 체감하시나요? 근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네. 호러를 좋아하긴 해요. 책으로서는 아닐지라도. 맞아요. 제가 독자분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러는 되게 현실적인 호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확실한 사건들, 네. 무서운 사건들 응. 그런 거를 좋아하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기승전결이 되게 확실한 거를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장르 독자 자체는 정말 몇 년 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난 것 같은데 호러 독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르를 전반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맛보시는 것 같은. 그게 어쩌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러를 좋아하는 그 독자들이 많아지진 않았을지언정 조예은을 믿고 읽는다는 독자들은 많아졌겠죠. 근데 그렇게 어떤 장르를 읽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연계되는 장르들도 계속 읽게 되니까 넓히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살란이고요.
오늘은 조예은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물론 예은 작가님이 저보다 훨씬 먼저 데뷔를 하셨지만 되게 엇비슷한 느낌으로 같이 작가의 삶을 살고 있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자면 저랑 예은 작가님은 사적으로도 이제 많이 만나서 고민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30대 전업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또래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뭔가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네.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라는 맞아요. 이 사실 모든 직업들이 그렇긴 하지만 가끔은 나도 어떤 원루의 개념 네. 가만히 앉아서 하루를 보내면 어쨌든 오늘 하루는 일단 버텼다 라는 느낌으로 살고 싶기도 한데 작가님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고 계세요? 직업인으로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작가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업이 아니었을 때는 뭔가 너무 쓰는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알바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글쓰기가 주가 아니었을 때에는 다른 일상이 글쓰기가 보상이고 다른 일상이 해치워야 하는 해치워야 시간들, 하는 그런 거여서 쓰기가 그냥 마냥 너무 즐거웠는데 아무래도 글쓰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절대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완전히 전업 작가로 전향하신 거예요? 저 딱 코로나쯤부터였을 거예요. 그게 몇 번째 책이 나올 때였나요? 그게 스노볼 드라이브 출간했을 때니까 권수로 치면 제 개인 단행본 권수로 치면은 4권째예요. 그럼 딱 그때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근데 하셨나요? 괜찮겠는데라기보다는 한 번 버텨볼 만한데? 이런 느낌? 시기가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그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워낙 뭔가 바깥 활동을 하거나 취준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런 참에 계속 이제 소설은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면 그냥 계속 글을 써보자 해서 별 생각 없이 전업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한 마음일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20대 중후반쯤에 책이 나오고 20대 후반, 이렇게 30 직전에 완전히 전업으로 마음을 이제 돌린 거잖아요, 네. 거의. 근데 그때가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을 하기 네. 시작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약간 얼어있는 상황이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한두 권 정도 나올 네. 때였고 쓰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지금 한번 해봐도 되나? 근데 지금 했다가 취업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맞아요. 차라리 내가 5, 6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은 나중에 경력직으로라도 다시 취업이 될 텐데 시작을 좀 막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저 엄청 있었죠. 엄청 커서 그때 친구들 만나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면은 또 언제 내가 이렇게 글을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무게의 양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그 고민 안 하세요? 지금이요? 지금은 일단 살만하다.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요. 네. 내가 지금은 올해는 어떻게 전업으로 버텼지만 몇 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근데 마음으로. 작가님도 지금 네. 계약되어 있는 소설이 꽤 많죠. 네, 많죠. 그거를 다 해치우면 30대가 끝나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변덕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지금 계약된 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글쓰기가 엄청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별로 재미없어지고 싫어지고 하면은 그냥 계약 다 해지하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 너무 가볍고 좋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글쓰기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좀 그런 상상 저는 오히려 불안도가 높아서 더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방어인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공감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30대 초반이 딱 우리 나이 또래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뭔가 갑자기 뭐 문학의 붐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작가님들 되게가 동년배의 경우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글 쓰기가 싫어질 거라는 고민보다는 내 이야기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너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호러 우리는 딱 장르다 보니까 장르도 시대의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유행을 그냥 잘 탔다라는 생각을 네. 간혹 해요. 네. SF라는 장르를 10년만 일찍 썼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진 않았을 건데 지금 정말 과학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어떤 그런 과학이 뭐 인간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잘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동시에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나는 재미있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획기적인 글을 쓰는 또 10년 아래 터울에 신인 작가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네. 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근데 저는 엄청 비슷한 상상 엄청 많이 하는데 좀 그렇게라도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은 전 약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글 쓰는 게 어디에도 제 취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글은 남이 써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게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취향에 완벽히 부합하는 엄청난 작품을 쓰는 다른 작가들이 많이 생긴다면 전 미련 없이 독자로 넘어가고 다른 거 질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결국 조혜은의 취향을 완벽하게 넣는 작가는 5년 후에 조혜은이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작가님도 작가님 취향에 그거를 계속 쓰면은 뭐 어떻게 시대에서 어떻게 읽히느냐에 상관없이 작가님의 취향과 같이 공명하는 독자분들이 계속 읽어주지 않을까요? 엄청 신선함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소설을 읽어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느낀 게, 내가 어쨌거나 누군가가 이거 글이 되게 신선해요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부함의 영역으로 반드시 넘어가기 마련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부담감이 없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 지금 부담스럽죠. 완전 부담스럽죠. 장편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그 똑같은 얘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시나요? 그럴 때 있죠. 뭔가 이 캐릭터 전에 한번 쓴 캐릭터 같고. 전 그냥 매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는데, 근데 또 역시 좋은 거는 이렇게 예은 작가님처럼 또래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계속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게 엄청 힘이 많이 돼요. 저희 약간 항상 돌아가면서 책 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나 냈으니까 다음에 너 내라 이렇게. 서로 화이팅 하면서 지금도 마감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는 출간이 언제예요? 일단은 8월 말이 목표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8월 말은 내일과 다름없죠. 그럼 이렇게 전업 작가로 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건 뭔가 나만의 생활 습관이나 리듬이 되게 루틴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데, 작가님도 루틴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엄청 최소화한 루틴이. 네네. 이게 사실 루틴이랄 것까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집중할 땐 일과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저 스킨케어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이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이 일종의 저의 명상 시간이에요. 저도요. 네. 아침에 나를 좀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거 토너와 에센스를 이렇게 흡수시키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일종의 명상 시간?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좋으시구나. 네. 그래서 스킨케어를 되게 공들여서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은 따로 안 먹거든요. 네. 안 먹고 그냥 챙겨서 공유 오피스로 가요. 네네. 공유 오피스나
요새 자주 가는 작업 카페에서 좀 작업을 하다가 그 카페에서 때울 때도 있고 공유 오피스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때우고 이제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저도 집에 와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남은 일을 좀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네, 그렇게 보내는 게 저희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가님도 강연이나 행사가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행사가 있는 날에는 작업이 되세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해야만 하는 마감이 있으면 잘 돼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도 하죠.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막 틈새 한 10분만 시간 나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좀 여유 있는 상황이면 안 하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공통 질문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잔업 작가로 살고 꾸준히 루틴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글을 쓰잖아요. 이게 물론 계약이 되어 있고 사실 마감이라는 게 가장 크다는 것도 알고 네.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쓰게 하는 어떤 글쓰기를 향한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뭔가 원동력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단순하게 전 재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쓸 때 재밌는 거요. 쓸 때 재밌고 내가 재밌는 걸 만들어냈다는 네. 성취감. 그러니까 재밌으면서 아름다우면은 그때는 정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기쁜데요. 일단은 저한테는 재미가 엄청 중요해서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기쁨? 이게 재밌다는 언제 깨달으세요? 저는 쓰는 내내는 못 느껴요. 저도 쓰는 내내 진짜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초고 쓸 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이 짓을 왜 하나 싶은데 한 조판 올리고 2교쯤 때 되면은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그래도 괜찮다? 네, 이 정도면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남들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때 좀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전 물성으로서의 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 한 권이 딱 인쇄되어서 제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 그 표지가 그 소설의 얼굴이 되잖아요. 네. 그 얼굴로 나를 마주할 때가 진짜 신기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맞아요. 그 순간 뭔가 그 앞에 힘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항상 있었던 고통스러운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고 또 시작하고 맞아요. 또 후회하고 또 잊고 이걸 맞아요. 반복하는 그런데 망각의 연속.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군요, 우리 같이.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작은 서점 공통 질문인데요. 요즘 조혜은 작가님의 삶의 낙 어떤 게 있을까요? 삶의 낙.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보셨어요? 그러고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진짜 저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5번 봤어요. 영화관에서. 저 여기저기서 너무 그 시리즈도 다 보셨죠? 네. 그래서 그 만달로리안 시리즈랑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영화에 너무 최근에 재밌게 보고 빠져 있어서 삶의 낙. 그래서 그로구 너무 귀엽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로구 옹알이 듣고 시작해요. 그 가끔 콘텐츠에서 딱 대놓고 좋아해라고 만든 캐릭터들을 그냥 좋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전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동궁이라는 네.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거기에 그 비슷한 애가 하나 나와요. 정말요? 좀 귀엽고 그렇게 좀 귀여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작정하고 만든 게 너무 티나는데 그럼 작정하고 좋아해주겠다라는 느낌이 나오는데 아마 호러 장르고 제법 미술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작가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콘텐츠 추천으로 끝이 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8월 말까지 장편 소설 한 권을 출간하는 게 출간이요? 끝내는 게 끝내는 둘 중에 게 뭔가요?
저는 끝내는 건데 출판사에서는 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한 달, 네. 네. 그런 어쨌든 지금쯤에 원고가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쵸. 네. 손이 떨린다. 그런 장편 소설 한 권을 어쨌든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고요. 하반기에는 원래 상반기에 에세이를 먼저 내려고 했는데 장편 소설을 먼저 쓰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에세이를 멈춰뒀어요. 그래서 장편 끝난 이후에 에세이 마무리해서 또 출간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역시나 출간 계획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저희 끝곡 추천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레드벨벳의 컨셉과 노래들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름마다 이제 이 퀸덤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엄청 중독성이 네. 중독성이 좋은 노래이고 이 앨범 커버의 하늘이 약간 맑은 하늘이 아니라 흐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하늘이 전 그 색감과 너무 어울리는 여름 노래. 좋아요. 그 레드벨벳이 갖고 있는 그룹 이미지 자체가 좀 호로적인 얘기들이 많아갖고 예은 작가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일단 오늘 바쁘신데도 천설란의 방에 놀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걱정만 하면서 걱정을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그러면서 왔는데 작가님이 너무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예은 작가님과 저의 친분을 뽐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놀러와 주실 거죠? 세상이 나를 주목해